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2025년 대비 제23회 사회복지사 1급 우리 나눔의 집 기본 개념 강의 사회복지조사론 여러분과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강의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22회 기출분석 및 23회 합격 대책에 대해서 분석 경향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2회 기출 분석을 잠깐 보시면 이제 올해 시험 본 거죠. 우리 사회복지조사론. A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변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응당 중요한 챕터에서 장절에서 나올 거는 나오고 우리가 좀 요거는 좀 선택과 집중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한두 문제밖에 안 나오겠다. 그런 것도 역시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나올 곳에서 나왔고 안 나올 곳에서 안 나왔다. 그 얘기죠. 난이도도 그리 높지 않게 출제되었어요. 다만 이게 중요합니다. 다만 선택지의 내용을 헷갈리게 하거나 1번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는 등 2번 답을 선별하기 어렵게 만든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으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자, 저는 그 공무원 시험도 제가 이렇게 단연간 했거든요. 공무원 시험은 되게 의외로 난이도가 쉽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려워요. 왜 어렵냐? 바로 요것 때문에 그래요. 대단히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용어로요. 비비과요. 비비과요. 그래서 선택지의 내용을 헷갈리게 해요. 두 번째, 새로운 용어를 써요. 단적인 예를 하나 할까요? 여러분, 자선조직협회의 사상적 기반은 뭐죠? 지금 동공 흔들리신 분들이 있어, 지금. 기본인데. 자선조직협회, COS의 사상적 기반이 뭐냐고요. 신자유주의, 선별주의,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자녀정모형, 뭐 틀린 것도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요, 사회진화론이에요. 그죠? 근데 지문이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가장 최근에, 이번에 그 공무원 시험에서 소셜 다윈이즘이라고 나왔어요. 소셜 다윈이즘. 제가 그 지문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냥 사회 진화론 이렇게 하면 돼요. 대한민국 교재에요. 다 사회 진화론으로 나오지 소셜 다윈이즘 이렇게 안 나와요. 그게 요거예요. 그러니까는 순간적으로 수험생들이 이거 뭔 단어야? 그거 붕 떠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 다음 우리 뒤에 가서 할 건데 순수 실험 설계 있죠. 이걸 다른 말로 진실험 설계라고 그래요. 그런데 통계학에서는 그걸 뭐라고 쓰느냐? 그냥 실험 설계라고 그래요. 통계학과에서는. 근데 지문을 우리 사회복지조사론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 교재에서 순수 실험 설계 또는 진실험 설계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그냥 실험 설계 이렇게 낸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우리 수강생들이 붕 뜬 거예요. 이게 뭐지? 분명히 이거는 순수 실험 설계, 진실험 설계인데 웬 실험 설계? 근데 그게 정답인 거예요. 앞으로 추세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수 출제되어 있고 기존에 자주 출제되지 않았던 분석 단위 인과관계 추론 인과관계를 두 단어로 뭐라고 그러죠? 설명, explanation, 설명 인과관계, 설명 그 다음에 이거를 인행사 쪽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결정론적, 프로이드에서 결정론적 인과관계 이런 말 하죠. 그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문제는 과거에 뭔가 당신이 유아기 때 원인이 있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있다. 프로이드, 정신역동 이론 모델, 결정론적.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표집 용어, 표집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그러죠? 표본 추출. 참여 관찰자 유형, 완전 참여 관찰자냐 아니면 비관여 참여 관찰자냐. 역시 뒤에 가서 저랑 같이 할 겁니다. 왜냐면 문제가 출제되면서 솔직히 이건 출제 빈도가 떨어져요. 난이도를 떠나서 출제 빈도가 좀 낮은 것들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출제가 돼요. 그러면서 이거 뭐지? 까다롭게 느끼. 그래서 22의 기출분석 정리를 하자면 7장 측정과 여기는 항상 중요하죠. 측정. 9장 표집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표본 추출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총 8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예년의 시험과 유사하게 여전히 높은 출제 비중을 보였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죠. 선택지의 내용을 헷갈리게 하거나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는. 이게 전반적인 우리 국가고시의 패러다임이에요. 흐름이에요. 공무원 시험이 됐던 1급 자격 시험이 됐던 우리 쪽 사회복지.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발맞춰 가지고 적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고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시험 보실 23회 2025년도죠. 그럼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냐? 먼저 우리 사회복지조사로는 장별 출제 영역의 분포가 어느 정도 안정된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는 왕창 나오고 어디서는 적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든 간에 그래프상으로는 완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다만 이 패턴 유형을 토대로 새롭게 변형된, 여기 또 나왔네요. 새롭게 변형된 문제, 새로운 용어, 요거 변형된 문제나 선택지의 내용을 한 번 더 응용해서 묻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제가 브리핑하면서 딱 느낀 점 있죠. 뭐예요? 그렇죠. 기존의 기출문제 방식과는 다른 형태로 언제부터? 2023년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괜찮아. 기출문제만 계속 네가 독하게 해갖고 풀면 돼. 고득점 안 나와요. 이제 기존 방식대로 하면. 그래서 사례를 제시해요. 이거 또 나와요. 사례를 또 제시해요. 그래서 영어 시험 문제처럼 사례 딱 제시하고 거기서 골라내게 하는. 완전 영어 독해 시험이랑 똑같은 거죠. 이에 해당하는 내용과 특성을 고르는 사례 제시형 문제도 다수 출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이제 적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 유형에 대해서. 새롭게 패러다임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로 개념을 꼼꼼하게 정리한 후 1번 개념 정리. 기출문제와 다양한 유형, 기존의 문제, 온고의 것을 익히고 다양한 유형의 응용 문제를 많이 접하는 것, 지신, 온고, 지신. 온고만 하면 안 돼요. 예전 것만 계속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나눔의 집이 여기에 발맞춰갖고 새롭게 지금 우리 교재 보세요. 완전히 탈바꿈 됐어요. 발맞춰서. 지신해야지. 온고, 지신. 특히 3장의 가설과 변수 너무너무 중요하죠. 가설과 변수는. 5장의 조사 설계 유형, 아까 말씀드린 순수 실험 설계, 유사 실험 설계, 다른 말로 의사 실험 설계, 다른 말로 선실험 설계, 다른 말로 준실험 설계 등등등. 7장의 측정 수준 및 신뢰도와 타당도, 그 다음에 9장의 표집 방법 등 출제 비중이 높은 대부분이 내용이 사례 제시형 문제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돼요? 사례를 접목시켜서 개념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어떤 개념인지? 자, 20의 출제 문항수 키워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먼저 지우고요. 자, 한번 좀 같이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22에. 얘 딱 눈에 보이죠? 요거. 9장 표본 추출. 그 다음에 또 어디 보이나요? 요거. 7장 측정 수준. 그 다음에 1장. 이렇게. 통상 1장에서 결판 짓는 과목이 있어요. 우리 사회복사 1급에서. 혹시 아세요? 우리 1장이 제일 중요한 8개 시험 과목 중에서요. 뭔지 아세요? 조사론이에요. 조사론이 앞에 1장에서 진짜 많이 나와요. 역대로. 또 하나가 정책론이에요. 사회복지 정책론. 그래서 사회복지의 가치가 뭐냐? 선별주의, 보편주의가 뭐냐? 사상적 기반이 뭐냐? 그래서 1장을 유심히 봐야 될 게 있는데 8개 과목, 물론 다 중요하지만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과목이 뭐다? 조사론과 정책론이다. 그 외에 2장, 3장, 2장부터 5장까지는 2문제. 그 다음에 뜻밖으로 여기 통상 여기가 시험 문제가 13장 질적연구의 특성 및 참여관찰 요형은 한 문제예요. 많이 나와야 한 문제거나 거의 출제되지 않는데 이번에 여기서 2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이제 붕 떠버린 거죠. 그죠? 그럼 교수님
여기 뭐 저기 뭐 한 문제 내용 분석 범위나 자료 수집 유형, 척도의 유형, 단일 사례 설계. 요거는 그냥 넘어가 되겠네. 몰라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한 문제 나왔기 때문에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되고 전반적으로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 조사로는 강조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7장과 9장, 1장까지 자주 출제되는 거 위주로 집중적으로 여러분과 같이 한번 꼼꼼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출해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우리가 기본 개념 5년간의 데이터로 찾아낸 거잖아요. 이번에는 기출해독으로 사회복지조사는 핵심 키워드 10년간 데이터로 찾아낸 걸 봤더니 96%가 주로 여기서 나왔다는 거죠. 바로 어디라는 거예요? 7장. 코드 번호 따지면 045. 측정의 신뢰도와 타당도에서. 그러니까 측정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측정은. 요 7장이 무려 22문항이 나왔어요. 10년간. 그 다음에 9장, 역시 강조드렸던 9장. 코드 번호 48번인데 표집 방법 19문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2장, 조사의 유형. 10년간 놓고 봤을 적에는 역시 17문제가 나와요. 요게 빅3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시간이 이제 점점 촉박해지시잖아요. 시험 날짜가 이제 예를 들어 한 달밖에 안 남았다 또는 뭐 얼마 안 남았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문제풀이 위주로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편성되어 있는 교재 중에 기출해독이 있다면 그럼 기출해독 중에 여러분들이 어디 위주로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 공부를 하셔야 된다. 문제풀이를 하셔야 된다. 그렇죠. 7장, 9장, 2장, 1장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 순위대로. 그래야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거죠. 막연하게 그냥 순서대로 1장, 2장, 3장, 4장, 5장 이게 아니라 요 장별로. 그 외에 이제 5장 실험 설계 유형별 특징이 16문제. 그 다음에 4장 조사 설계 타당도가 15문제. 그 다음에 3장 변수가 12문제. 그 외에 가설, 측정 수준, 질적 연구의 특성, 질적 유형과 방법 등이 차례대로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1장 과학적 방법과 조사 연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출제 경향 분석 말씀드릴 때 1장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먼저 과학적 방법과 조사 연구에 대해서 한눈에 쏙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탐구로서 지식 탐구의 방법과 일상적인 지식 탐구 과정에서 범할 수 있는 오류. 그래서 기출회차를 보시면 2회, 12회, 15회차에 출제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과학. 요거 중요하죠. 과학과 어떤 과학적 방법. 그래서 과학의 목적. 특히 여기 보면은 별 3개 있죠? 이거 뭐예요? 과학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과학적 조사의 논리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과학 철학의 개념이 무엇이냐? 이거 보세요. 오히려 안 나온 것만 빠지면 1회, 8회, 17, 18, 21회 5번 빼고는 다 나왔어요. 22번 중에. 여기는 또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볼 때 또 나올 확률이 거의 80%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과학과 연구방법론. 역시 특히 이 사회과학 연구방법론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사회과학에서 윤리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역시 2회부터 2, 4, 8, 19회 4번 빼놓고는 다 출제된 곳이 바로 이 부분이다. 특히 어디겠어요? 사회과학의 연구방법론과 사회과학에서 윤리가 더 중요하겠다.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조사. 사회과학으로서의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조사였는데 사회복지조사의 어떤 기능, 특성. 그래서 역시 1회, 3회, 4회, 5회부터 6, 7, 9, 12, 14 자주 출제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로 복습하는 기출해독 시리즈로 따지면 키워드 3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키워드, 요 번호, 요 수치도 여러분 같이 눈여겨보시면 학습할 때 대단히 용이하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기출경향 살펴보기, 과학적 방법과 조사 연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의 기출 포인트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회 평균 2 내지 3문제가 출제되고 있고, 주로 과학적 방법의 특징, 사회과학 패러다임 및 과학 철학, 조사 연구의 윤리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최근 시험에서는 사회과학 패러다임, 이 패러다임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이거 좀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릴 거거든요. 진짜 중요해요, 패러다임. 그 다음에 과학 철학, 변증법이 뭐냐, 논리 실증주의가 뭐냐, 해석주의가 뭐냐, 비판적 사회과학이 뭐냐, 이런 개념들. 문제의 출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자주 다뤄지지 않은 패러다임. 솔직히 예전에는 자주 출제가 됐는데 요즘 뜸했거든요. 근데 요즘 이 패러다임이 역시 치고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과학 철학 개념이 출제되는 등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연역법, 귀납법, 이거는 뭐 전통적으로 자주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조사의 특성과 유용성에 관한 문제도 종종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출경향 살펴보기, 연도별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2.4문항이 나온다. 그래서 보면은 18회부터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 참고적으로 한번 좀 봐주시고요. 기출경향 살펴보기, 기출해독입니다. 요거는 최근 10개년간 기출해독, 우리 기출해독. 그래서 과학적 방법의 특징 및 필요성 6문항, 그 다음에 사회과학에서 윤리 7문항, 그 다음에 과학철학 및 패러다임, 요즘 뜨고 있다고 그랬죠, 요거. 그래서 10문항, 그 다음에 연역법, 귀납법, 그리고 사회복지조사 특성,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 기본 개념 우리 같이 한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적 방법과 조사 연구입니다. 제1장 과학적 방법과 조사 연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식의 탐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20페이지를 보시면 자, 지식 탐구의 방법이 나오죠. 그래서 과학적 방법이 있고 비과학적 방법, 또는 비과학적 방법이 있고 과학적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과학이라는 게 뭘까요? 과학이라는 거는 이게 과학이거든요. 요 과자 잘 아시죠? 요게 뭐냐면요, 쪼갤 과자예요. 쪼개다. 우리 조상님들 보면 정말 지혜로우시는 게 글자 하나하나에 큰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요 글자가 뭐냐면, 파자를 해보면 한자로 요게 뭐냐면 나락이에요. 나락. 나락 아시나? 젊은 분들. 쌀. 벼. 그리고 요건 뭐냐면 말두자예요. 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척도죠. 우리가 어렸을 적에 요즘도 쓰고 있죠. 기름 한 말, 두 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 말 주세요, 두 말 주세요 하는 거. 그 말이에요, 말. 그럼 결론은 쌀이 있어요. 쌀이 있는데 막연해.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의 쌀이 이번에 수확이 됐는지 풍년이라고 하는데 애매하잖아요. 이거를 정해진 어떤 척도, 측정의 척도 도구를 활용해서 총 1000두가 나왔습니다. 말두자, 그러니까 1000마리 나왔습니다. 2000두가 나왔습니다. 3000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하,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결국은 과학이라는 건 어떻게 하면 두리뭉실하게 형이사학적 쪽으로 이렇게 철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세분화시키고 객관화시키고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 뭐라고 표현할까? 이과적인 사고?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과학인 거죠. 그래서 통상 과학 그러면 자연과학이에요. 자연과학이었다가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어거스틴 꽁띠에 의해서 사회과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통상 과학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자연과학.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지문에 되게 잘 나와요. 과학은 사회과학만 들어가지 자연과학은 우리 사회복지학에서 배제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왜냐? 원래 출발점이 자연과학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학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같이 아우르는 그런 학문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고로 우리가 뜬금없이 왜 과학이 나오지? 첫 장 제일 첫머리부터 사회과학이에요. 우리는 사회과학.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디테일하고 어떤 측정의 의미로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비과학적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핵심만 보시면 먼저 관습에 의한 방법이에요. 전통에 의한 방법.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습관이나 관습에 의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내려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 되게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알프스 산을 넘는데 외국인이 와가지고 19세기경에 외국인이 와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이 알프스 산을 넘는데 되게 막 이렇게 돌아서 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굳이 이렇게 갑니까? 여기 이쪽 길로 해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러면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거기는 도적대가 많이 나옵니다. 거기는 무슨 위험합니다. 이게 아니라 아유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이 길로 다녔어요.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과학인 거죠. 뭐야? 아니 할아버지 때부터 여기 걸어갔다고 계속 이 길로 다녀? 여기 빠른 길이 있는데? 이게 바로 뭐다? 관습에 의한 방법인 거예요. 관습에. 이거는 우리가 과학이라 보지 않아요. 비과학이라 봐요.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권위에 의한 방법이에요. 권위.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뭔가 권위가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권한이 있는 분한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재에서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권위가 있는 이런 분들의 말, 의견을 인용하는 경우. 이번에 건너편 최진사 댁 둘째 아들하고 결혼해라. 그럼 예전에는 네 하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우리 할머니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연애 결혼이란 개념이 없어요. 중매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여기하고 결혼해라. 그럼 결혼하는 거죠. 왜? 감히 아버님,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의견에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권위에 의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음 직관에 의한 방법. 직관은 뭐죠? 직관이라는 건요. 이게 조금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감각이 들어간 판단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직관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를 들면 야 여기 땅 사. 여기 땅을 사면 분명히 오를 거예요. 그럼 이제 객관적인 어떤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되잖아. 여기 왜 땅을 샀는데 조만간에 여기 개발이 될 거야. 요런 요인으로 해서 여기 개발이 될 거고 인구가 유입이 될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땅값이 오를 거야. 이렇게 뭔가 인과관계에 따라서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뭔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그냥 여기 땅 사. 야 그냥 여기 주식 사. 왜? 그냥 사봐. 이게 바로 직관에 의한 방법이에요. 이거는 뭐 아니면 도예요. 뭐 아니면 도. 의외로 이 직관에 의한 방법으로요. 투자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아니 비트코인 왜 사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대세가 비트코인인가 그러면 오를 것 같아. 야 그 주식 왜 사는데? 오를 것 같아. 이게 전부 다 뭐다? 직관에 의한 방법. 객관적인 자료 수집과 그거를 분석해가지고 제시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막연하게.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추론 등을 개입하지 않고 그러니까 논리적인 어떤 전개 방법을 우리가 추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 교재를 보시면 논리적인 전개 방법인 추론 등을 개입하지 않고 대상을 현상을 직접 인식해서 스스로 분명한 명제 A는 B다가 명제잖아요. 여기에 호소하는 방법인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거는 논리적인 어떤 전개 방법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보고 인식해서 이거 될 것 같아 이런 거예요. 이건 과학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직관에 의한 방법이다. 영어로 보시면 나와 있죠. Method of Intuition. Intuition이 뭐예요? 뭔가 막연하게 판단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세 번째 직관에 의한 방법도 우리가 비과학이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과학에 의한 방법은 판서를 통해서 알아보시면 그냥 핵심 위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통에 의한 거 또는 관습에 의한 거 두 번째 권위에 의한 거 그런 말 많이 하죠. 권위에 도전하지 마. 아니 틀린 말 했는데 왜 권위에 도전하지 마요. 누가 봐도 세 번째 직관에 의한 거
이것들이 전부 다 우리는 비과학적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과학적 방법이 있습니다. 과학적 방법은 간단해요. 어떤 현상이 있으면 객관적인 자료 수집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해요? 도구를 통해 분석하고 거기서 객관적인 결론을 얻어내야 된다는 거죠. 이때 객관적인 결론은 기본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함께 갖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과학적 방법이란 현상에 대해서 제기한 문제를 연역법이나 귀납법 뒤에 가서 할 겁니다. 논리에 기초하여 논리적이면서도 경험적으로 해결해 나가. 그러니까 여기서 경험이라는 건 내가 경험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유추된 현상, 추론이죠. 지식이 경험적으로 관찰된 사실과 일치할 때, 자료 수집 분석을 통해서 일치할 때 우리는 이걸 아하, 과학적이다, 근거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고, 다음 일상적인 지식 탐구 과정에서 범할 수 있는 오류. 우리 교재 21에서 22페이지인데 요거 중요해요. 요 부분. 그래서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정확한 관찰. 부정확한 관찰.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거를 봤을 적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까요? 꼼꼼하게 보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잘못 본다는 거죠. 제가 사례를 하나 들게요. 여기는 우리가 전자칠판이라고 하는데 칠판에서 판서를 할 때 제가 수업 시간에 우리 조교가 앞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파란색 분필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파란색 분필을 보여주면서 조교야, 파란색 분필밖에 없으니까 가서 과사에 가서 흰 분필 좀 갖고 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네, 알겠습니다. 갔어요. 근데 막 뛰어오면서 교수님 분필 여기 있습니다. 근데 딱 봤는데 무슨 분필이었겠어요? 네, 파란색 분필이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딱 펼쳐보고 파란색 갖고 왔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학생들이 막 웃었어요. 얘는 뭐 어리둥절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부정확한 관찰이에요. 여러분 내가 무슨 분필 갖고 오라고 했어요? 흰 분필이요. 내가 분명히 요 파란색밖에 없으니까 흰색 갖고 오라고 그랬잖아. 이런 거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지식 탐구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막연하게 보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래갖고 놓치는 거죠. 우리 수업 시간에 이제 시험 볼 때 이런 현상 많이 있어요. 느껴보셨잖아요. 아, 맞다. 이거 옳지 않은 건데. 아, 이거 옳은 걸로 봤다. 이거. 맞다. 이거 아닌데. 이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의 관찰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정확한 관찰이 되고 싶다. 그럼 결론은 교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꼼꼼하게 기록을 하고 요즘은 이제 사진을 찍는다거나 요즘은 대부분 사진을 찍죠. 그리고 기록을 해놓고 기록 자체도 꼼꼼하게. understand? 다음 두 번째.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계획적으로 관찰하기 때문에 관찰에서 범하는 오류를 줄일 수가 있다.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두 번째, 과도한 일반화. 얘가 너무 중요해요. 거의 요거예요. 과도한 일반화. 과도한 일반화를 제가 한자로 좀 쓰자면 이렇게 써요. 침소봉대. 여기 나무 목자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침소봉대. 침소봉대가 뭐냐면 그 한의원에 가면 침 놓잖아요. 그 침을 가지고 대들보처럼 크다고 얘기하는 거죠. 즉 침소봉대 요것만 생각하시죠. 과도한 일반화, 같은 말로 과잉 일반화는 어떤 작은 사례, 소수의 사례를 가지고 모든 만물에 다 적용할 때 이걸 뭐라 한다 우리가? 과도한 일반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 중에 한 명이 방학 끝나고 나서 유럽을 갔다 왔대요. 그래서 제가 유럽 갔다 왔어? 그래 어디 갔다 왔어? 그래서 유럽 갔다 왔습니다. 그래? 파리 가서 뭐 먹어봤는데? 그랬더니 뭐 먹어봤다는 거예요. 그래? 베를린 가서 뭐 먹어봤어? 그랬더니 근데 먹은 게 똑같아. 영국 가서 뭐 먹어봤는데? 그랬더니 그 먹은 게 다 똑같은 거예요. 이상하다. 왜 같은 음식을 먹었지? 런던하고 베를린하고 방학 내내 유럽을 돌았다는데. 근데 유럽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영국은 어떻고 독일은 어떻고 해서 내가. 근데 왜 같은 음식만 먹었어? 근데 결론은 그거예요. 얘가 프랑스 파리에만 있었던 거예요. 프랑스 파리만 있었는데 프랑스 파리 간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럽을 다 갔다 온 거예요.
에펠탑 보고 왔는데 에펠탑 보고 와서 거기서 사진 찍고 와서 뭐라는 거예요? 나 프랑스 파리 다 보고 왔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과도한 일반화라고 하는 거예요. 과도. 일장밖에 공부 안 했는데 나 사회복지 조사란 너 다 알아 이거죠. 골프로 치면은 이제 똑딱이 그립 잡고 이거 하는데 나 골프에 대해서 알아.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과도한 일반화. 중요합니다. 요 과도한 일반화. 세 번째, 선별적인 관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확증 편향이라고 그래요. 확증 편향. 지금 제가 어떤 걸 설명드리고 있죠? 예, 오류예요. 일상적인 지식 탐구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서 오류, 에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조선일보, 동아일보 보고 싶은 사람들은 계속 그것만 봐요.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안 봐요. 반면에 한겨레, 경향신문 보고 싶은 사람은 계속 그것만 봐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안 봐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지식이 전부인 줄 알아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특정 유튜버가 나오는 그거 있잖아요. 무슨 TV 그러잖아요. 요즘. 그것만 봐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정보인지 정보라고 할 수도 없는데 그게 전부의 사실인 줄 알고 믿어요. 그럼 거기다 후원하고. 언더스탠 이해되시죠?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선별적인 관찰이라는 거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 그리고 그게 사실로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이걸 오류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꾸며낸 정보를 가지고 연구 결과 조작하는 거. 이거는 이제 대표로 이제 황우석 교수님이죠. 그죠? 그래서 요 형태. 여기서 이제 제일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는 뭐다? 과도한 일반화와 선별적인 관찰.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후 발생적 가설, 사후 소급 가설이에요. 여러분, 가설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원래 경험적 인식 과정, 다시 얘기해서 실험을 하기 전에 내리는 잠정적인 결론은 우리는 가설이라고 그래요. 가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벌써 실험이 끝나서 결론이 나왔잖아요. 결판이 지어졌는데 그때서야 거꾸로 치고 올라와서 소급, 가설을 만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주 쉬운 예를 들을게요.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제가 축구 경기를 볼 때 정말로 유능한 해설위원이라면 축구하기 전에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랑 이번에 축구 경기를 하는데 아마 우리나라가 2대 0으로 이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축구 경기 하기 전에. 그러면 왜 2대 0으로 이길 것 같습니까? 앵커가 물어보면 이러이러한 요인 때문에 손흥민 선수 들어오고 해외파도 들어오고 그리고 저쪽은 부상자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전반전 한 골, 후반전 한 골 넣어서 2대 0이 이겼다. 이렇게 해야 가설인 거예요. 그런데 경기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2대 0으로 이겼어요. 근데 이제 그때 가서 얘기한다는 거죠. 사후 소급으로. 뭐라고? 우리가 이긴 이유는 2대 0으로 이긴 이유는 손흥민 선수가 들어왔고 누가 들어서 이렇게 돼요. 삼성전자 주식이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떨어진 이유는 대내외적인 어떤 경제적인 요건과 그다음에 미 연방준비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그런 얘기는 나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진정한 애널리스트는 어떻게 돼요? 주식시장 하기 전에 오늘 삼성전자 주식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러이러한 근거로. 여러분 투자자분들은 요거를 감안하셔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우리는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과학으로 알고 있어요. 이건 과학 아니에요. 이거는 지식 탐구 과정에서 오래요. 결판이 나는데 그거 갖고 분석해서 들어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비논리적인 추론, 임의적인 추론. 요거는 제가 확실하게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확실하게 사례를. 제가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서 오는 과정에 제가 이제 집이 세종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차를 타고 이제 집에 이제 와야 되는데 그 만원 열차,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열차를 타게 됐어요. 근데 어떤 여자분이 제 옆에 있더라고요. 여성분이. 저는 이제 서서 갔는데. 근데 어떤 향수를 뿌렸는데 너무 향수가요. 센 거야, 그 향수가. 나 진짜 내 머리가 아플 정도로. 어떤 향수를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자꾸 피했어요. 근데 이제 역에 정차할수록 계속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야, 승객들이.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내 옆으로 이제 붙더라고. 그래서 나는 제발 빨리 노량진역에서 빨리 내렸으면 좋겠다. 왜냐면 노량진역에서 이제 영등포역 가야 되니까.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제 이 생각밖에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급정거를 팍 한번 하더라고. 그리고 나한테 쾅 부딪혔어요. 그래서 어머 죄송합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내렸어. 근데 집에 이제 열차 타고 딱 왔는데 11시 반쯤에 집에 왔을 거예요.
11시 반쯤에 이제 집에 딱 왔는데 제 가족이 이제 저를 딱 보더니만 눈빛이 이상한 거예요. 현관에 딱 이제 들어섰는데 그래서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갔다 오기는 저기 수업하고 왔지. 그랬더니 솔직히 얘기하면 다 용서해 줄게. 어디 갔다 왔어? 이러더라고요. 아 진짜 수업하고 왔다니까요. 확실해? 이러더라고요. 맞다고. 노래방 갔다 왔지. 아 나는 노래방 안 가. 그 밀폐된 공간 별로 안 좋아해. 껌껌한데. 당신은 분명히 노래방을 갔을 것이요. 그리고 거기서 여자를 불러갖고 당신은 분명히 브루스를 쳤을 것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시라고 좀 이랬어요. 그랬더니 근거를 대줄까? 이 몸에서 나는 향수 냄새 뭐야? 이러더라고요. 이거 분명히 여자들이 쓰는 향수인데. 그거 그 많은 열차, 그 사람 많은 지하철에서 그 9호선에서 그 내 옆에 계속 어떤 여자분이 돼. 그러면 이 와이셔츠에 묻은 이 립스틱 자국은 뭐야? 이러더라고요. 그래 봤더니 립스틱 자국 있어. 이거 아까 급정 가면서 꽝 묻었잖아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더라. 와, 제가 그거 설득하느라고 시간 되게 많이 걸렸어요. 이게 비논리적 추론이야. 그냥 현상만 보고 이러이러했을 것이다 이렇게. 임의적 추론, 비논리적 추론. 이해되시죠? 네. 현상을 이해할 때 자아가 개입한다. 요거는 우리 교재를 잠깐 좀 보시면 우리 교재 23페이지 7번입니다. 어떠한 현상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명예, 주로 명예예요. 명예, 권위 등이 손상된다고 생각할 때 자신의 감정이나 가치가 개입되기 쉬워. 이걸 뭐라고 한다 우리가? 현상을 이해할 때 자아.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수업 시간에 막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손을 번쩍 드는 거야. 교수님 그거 잘못 설명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 그거 아닌데요. 근데 그 학생 말이 맞는 거야. 근데 이제 막 들어온 1학년, 대학교 1학년 학생이, 신입생이 감히 미국서 유학까지 갔다 온 박사를 받은 나한테 사회복지 고병만 예를 들어서 교수님 그거 잘못됐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잘 알지는 못하면서 전문가인 나한테 야 그거 네가 알고 있는 거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학생 말이 맞는 건데. 이때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현상을 이해할 때 자아가 개입해. 감히 내 권위에 도전해? 내 명예에 흠집을 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래? 그러면 항상 열린 마음으로 오픈된 마음으로 어떻게 돼요? 그래 내가 실수할 수도 있었겠다 생각. 그러면 내가 그 부분 꼼꼼히 확인해 가지고 다음 시간에 내가 다시 한번 내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맞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현상을 이해할 때 자아가 개입하는데 이것도 시험 문제에 종종 출제되고 있습니다. 탐구의 성급한 종류. 이런 경우 되게 많죠. 모의고사 한 번 맞는데 만점 나왔어. 그러면서 뭐라 그런가? 교수님 저 서울대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거. 담임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서울대 들어갈 수 있겠죠? 아니 꾸준히 나와야지 꾸준히. 우리 아까 앞에서 우리 기출 경향 분석 했잖아요. 근데 한 번 나왔어. 그러면 야 여기서 계속 나오겠지 앞으로. 그거 아니에요. 꾸준히 거기서 계속 출제가 돼야 아하 그렇구나. 근데 한 번 딱 시험 보고 나서 되겠다. 이때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탐구의 성급한 종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에 걸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뒷장에 나오는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횡단 조사를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1회 조사를. 주로 시험제 나오면 뭐예요? 종단 조사. 2회 이상 하는 조사. 왜? 그래야 일관성, 신뢰도라든가 나름대로 어떤 타당도가 있다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2번, 3번, 4번 하는 뭘 한다? 종단 조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탐구의 성급한 종료를 방지하기 위해서. 9번째, 신비화. 신비화는 뭐냐면 이거를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돌리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이제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뭐 지진이 났다. 그러면 하늘이 노예서 그런 거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뭐야? 신비화. 지진이 왜 났는가? 그러면 무슨 뭐 기후적인 분석이라든가 어떤 지층대 어떤 화산 폭발 이런 거를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이래서 지진이 날 수 있나 해야 되는데 하늘이 노예서 나온 거다. 홍수가 나면 이거는 무슨 뭐 용왕님이 놀래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뭘로 들어간다? 신비화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지식 탐구의 오류 요 부분 우리 좀 꼼꼼히 봐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사후 발생적 가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러면 우리 QR코드를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보면은 여기 QR코드 있죠? 22페이지 좌측 하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스마트폰으로 요거를 QR 촬영을 하시면은 자세하게 부가적인 설명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여러분 말씀을 좀 드렸고 이제 이어서 과학과 과학적 방법에 대해서 우리 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의 목적. 과학이란 게 뭐라고 그랬죠? 객관성을 담보한다고 그랬죠. 객관성을 담보하는 거. 그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아까 어떻게 했어요? 제가 그 말투자 써서 쌀이 저렇게 많은데 저게 도대체 어느 정도 양이야? 그러면 1000마리입니다. 1000두, 2000두입니다. 3000두입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그렇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규칙성의 일반화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거를 우리를 뭐라고 그러나? 규칙성의 일반화. 이걸 같은 말로 뭐라고 하냐면 표준화라고도 합니다. 표준화. 이것보다 조금 큰 개념은 객관화입니다. 객관화. 그러니까 과학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남녀노소 동서고금 누구라도 불문하고 딱 얘기를 했을 적에 그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규칙성의 일반화 딱 하나 있어요. 그냥 어렵게 멀리 가지도 마시고요. 뭐냐? 시계예요. 시계. 그러면 시계 딱 보는 순간 예를 들어서 현재 시각 10시 30분. 그러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10시 30분에 딱 알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규칙성의 일반화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변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설명, explanation. 이 설명이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결과물이 있어요. 결과가 나오죠. 그러면 왜 이 결과가 나왔을까 하면은 추적을 해야 돼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원인이라고 합니다. 원인. 이때 요 원인, 어떤 결과물이 있으면 막연하게 요것만 딱 보는 게 아니에요. 이 결과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것만 믿는 게 아니라 잠깐만 이거 사실이야? 진실이야? 이거 맞아? 그럼 잠깐만 요거 앞에 거 한번 잠깐 볼게. 원인이 뭔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걸 우리는 설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라는 건 통상 우리가 독립변수, 다른 말로 원인변수, 종속변수, 다른 말로 결과변수가 있으면 과연 얘네들이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우리가 설명할 때 요게 바로 우리는 뭐다? 과학의 목적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최근 뉴스에 세상에 금방 하시는 분이 천안인가? 우리 그 지역 뉴스에 크게 나왔거든요. 천안인가? 그 대전 충남권에서 도구만 금을 갖고 온 거예요. 도구만 금을. 근데 좀 이해가 안 가. 그 전문가실 텐데. 도구만 금을 갖고 왔는데 그게 순금인 줄 알았던 거예요. 순금. 그래갖고 실제 가격은 한 50만 원, 100만 원치밖에 안 되는데 2천만 원인가를 줬다는 거예요. 순금인 줄 알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내 머리는 좀 이해가 안 가. 그쵸? 그 금은방 주인이. 그러면 딱 보고 그거 시약 갖고 해보면은 이거 도금인지 순금인지 대번에 알거든요. 근데 결과물만 딱 놓고 보고 와 금이네? 금은 맞지. 도금인 건데. 그러면은 원인을 파악해 들어가야지. 과학적인 쪼개서 들어가 보는 거지. 뭐야 이거 도금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져가세요. 이렇게 변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다. 고로 설명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조사, 자연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우리 사회복지조사에서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뭐가 나와야 돼요? 원인을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결과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현상을 왜 저런 결과가 나왔지 하고 그 현상, 결과를 파악해서 그 앞에까지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과학적 사고예요. 이론을 바탕으로 현상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는 이거를 통상 보면은요, 살짝 바꿔놔요. 뭘로? 가설을 바탕으로 현상을 이해한다. 여러분 기출문제 보세요. 이런 지문으로 나온 게요, 되게 많아요. 시험 문제. 근데 또 여기에 또 이게 헷갈려가지고 맞는 말 아니에요. 가설을 바탕으로 현상을 예측하지는 않습니다. 말은 그럴싸한 것 같죠? 가설을 통해서 현상을 예측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론을 바탕으로 뭘 예측한다? 현상을 예측한다. 이론을 바탕으로. 이론은 이미 결론이 난 거잖아요. 원인도 파악해가지고 실험을 거쳐서 나온 거잖아.
그래서 꼭 외우셔야 돼요. 가설을 바탕으로, 가설을 근거로 현상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현상, 결과를 미리 알아본다, 예측한다. 요 내용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과학의 목적에 들어간다. 우리 교재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이번에 22회 기출의 문제 나온 바로 과학의 특징입니다. 예. 지금까지는 약간 워밍업이었어요. 워밍업이었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핵심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보시면요, 중요도 나와 있죠. 진짜 제가 여기 몸담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 교재 정말 잘 만들었어요. 정말 핵심적인 것만 다 뽑아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요, 뭐 저하고 우리 현숙 교수님 수업하고 이 교재만 봐도요, 그리고 꾸준하게만 하셔도 조금씩이라도 그러면 고득점 나옵니다. 정말 교재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과학의 특징, 트로피 딱 나오죠. 22의 기출, 중요도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형광펜을 딱 그어놨죠. 논리적, 결정론적. 결정론적, 요거 제가 아까 브리핑할 때, 기출 경향 분석할 때 말씀드렸지만, 결정론적이란 건 뭐냐면 어떤 결과물이 있으면 반드시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결과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디터미니스틱, 결정론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결정론적을 제일 강조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어디냐, 누구냐? 프로이드예요. 프로이드는 현재 어떤 성인이야, 그래서 50먹은 고병무가 어떤 역기능적인 문제가 있어요. 네, 개인적인 문제. 그러면 그 개인 문제는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몇십 년 전 유아기 때 문제가 누적이 된 상태에서 수면 아래 있다가 지금 빵 터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과거를 추적해요. 과거, 자유현상을 통해서. 그래서 프로이드는 과거 속의 인간이고, 이때 나오는 말이 뭐예요? 정신결정론 또는 심리결정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결정론. 우리 교재 봅시다. 모든 현상은 반드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원인과 결과 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함을 가정한다는 거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결과물이 있으면, 어떤 사회 현상이 있으면 그 사회 현상,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다. 지금 대한민국 현재 살고 있는데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다. 그러면 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나왔다? 그러면 추적해보면 반드시 뭔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저출산 고령화 현상만 보지 말고.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요거 설명 좀 드릴게요. 어떤 현상의 원인을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다, 이렇게 예를 들면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원인을 A라고 단정짓는 단정적 결정론이 아니라, 자, 저출산 고령화된 거는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어떤 사고방식이 바뀌었다. 그 다음에 무슨 개인적인 어떤 님비 현상이라고 그럴까? 개인적으로 즐기면서 살자. 시댁과 연관시키지 않다. 애 낳기도 싫다. 어떤 이런 특정적인 걸 단정지어서 보지 말고, 개연성을 가지고 A가 원인의 확률이 높다고 보는 뭐다? 확률적 결정론이라는 거야. 그러면 확률적 결정론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다른 요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확률적으로 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걔가 100%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 60에서 70%는 얘가 있어. 그러나 그거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합쳐져서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에서의 결정론은 확률적 결정론. 요거 중요합니다. 확률적 결정론. 단정적 결정론. 절대적 결정론이 아니라 뭘로 들어간다? 확률적 결정론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요거 잘 나와요. 과학은 뭐다? 절대적 결정론이 아니라 확률적 결정. 우리 좌측 하단에 합격자의 한마디에 나와 있습니다. 확률적 결정론이란 무엇이다? 설명했고. 세 번째, 일반적이며 보편적이다. 일반적인. 그러니까 어떤 특정 대상, 특정 지역, 특정 계층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두루두루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실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험할 수 없으면 그건 신비화예요. 신비화. 그래서 과학적 지식은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타당성을 경험적으로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객관성을 추구해야 된다. 이때 객관성을 추구할 때 요거 중요한 거면, 교수님 이건 기본이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여기 우리 교재를 보시면
이해관계나 선입견이나 편견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특히 편견이 들어가는 순간 객관성이 결여돼요. 아무리 그 자료 자체가 과정이 말 그대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연구자의 편견이라든가 어떤 이해관계라든가 주관성이 들어가는 순간 결여돼 버리는 거예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연구자의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의 영향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과학의 특징, 방해받을 수 있는 요인은 뭐다? 객관성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야 돼. 간주관성은 한자로 쓰면 이렇게 써요. 다음 페이지 잠깐 보시면 한자로 쓰면은 여기 상호 주관성이라는 용어로 요즘 많이 쓰거든요. 요거 이제 일본식 한자말이에요. 간 한 칸 띄고 주관성 이렇게 쓰셔야 돼요. 한자로 쓰면 간주관성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간주관성.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지동설을 예를 들게요. 예전에는 천동설이었단 말이야. 천동설.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빙글빙글 도는 뭐였어요? 천동설이었어요. 그런데 폴란드의 신부인 코페르니쿠스가 만원경으로 천체 만원경으로 계속 별자리를 봤더니 이거 아니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거예요. 근데 이분 신부님이잖아요. 그러면 종교 재판에 회부되거든. 그래갖고 어떻게 했느냐? 그냥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자기 수도의 차원에서만 그거를 발간하고 읽었어요.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하고. 다음.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케플러라는 분이, 이분도 신부님이에요. 독일의 케플러가 역시 봤더니 폴란드하고 케플러는 떨어져 있고 서로서로 누가 누군지 모르죠. 이게 중요해요. 서로서로 누가 누군지. 그런데 봤더니 천체만하게 봤더니 아이고 별자리가 어떤 일정한 규칙의 일반화, 표준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결론을 내린 게 뭐냐? 지동설인 거야. 근데 이분도 신부님이라서 차마 발표를 못한 거야. 학회에다가. 그리고 나서 20년 있다가 이탈리아에 있는 갈릴레오 갈릴레이, 그 유명한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이 사람은 학자잖아요. 봤더니 천체만한경 봤더니 아이고야 이거는 지동설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 중요해요. 이걸 학회에다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유럽이 발칵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유럽이. 그래서 종교재판에 회부돼 버린 거예요. 신성모독죄로. 감히 하나님이 만든 에덴 동산은 지구가 중심이지 어떻게 피조물인 태양을 중심으로 이 지구가 넌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갖고 너 똑바로 대답하라고. 너 진짜 지동설이 맞아? 종교재판의 마지막 최종 사형은 화형이거든요. 불에 타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면서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그래도 지구는 돌아. 그게 그 말인 거예요. 자, 연구자가 서로 떨어져 있죠. 사이간자.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방법이 다를지라도, 서로 떨어지고 누가 누군지 모를지라도 같은 결론, 지동설 같은 결론으로 모일 때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간주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재 보실까요? 간주관성. 연구자가 각기 다른 주관적인 동기가 있더라도 동일한 연구 과정과 방법을 적용하였다면 동일한 연구 결과, 지동설에 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뭐예요? 서로서로 누가 누군지 모르고 서로서로 동기도 다르고 서로서로 방법도 약간 상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같은 결론에 도달해야 돼요. 지동설로. 이때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간주관성, 다른 말로 상호주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해요. 이거 강조합니다. 그럼 이제 7번 반복 재현성은 뭐냐? 요거는요, 요거하고 개념이다. 요게 항상 두 개가 같이 나오거든요. 반복성 또는 재현성 또는 재생 가능성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빅맥을 예를 놓고 볼게요. 빅맥. 도쿄 맥도날드 가서 빅맥, 모스크바 가서 빅맥, 런던 가서 빅맥, 시카고 가서 빅맥, 그 다음에 부산 가서 빅맥 먹어보세요. 맛이 거의 다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고. 이유가 있어요. 미국 본사에서요, 빅맥 레시피를 전국에다가, 전 세계에다 똑같이 뿌린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번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 빵은 반드시 무슨 강력분으로 해라, 몇 그램으로 해야 된다,
패티는 반드시 몇 센치 두께를 하고 들어가 있는 거기는 무슨 뭐 돼지 50%, 소고기 50%로 해라. 그 다음에 케찹은 반드시 하인즈 케찹으로 써라. 피클은 몇 개를 넣으라 하고요. 그 레시피를 똑같이 뿌린 거예요. 전 세계다. 그러니까 그 표준화된 레시피를 보고 똑같이 전 세계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이 똑같을 수밖에 없죠. 이해되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 하면 반복 또는 반복성, 재형성이라 하는 거예요. 영어 보세요. 리플리카, 복사라는 뜻이잖아요. 리플리케이션. 리플리카는 복사하다는 뜻이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얘는 그냥 똑같이 복사하는 게 반복성, 재현성이고 간 주관성은 연구자의 연구 동기는 다를지라도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거, 수렴되는 거는 간 주관성이다. 중요합니다. 설명성. 설명적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인과관계로 원인이 이래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이건 설명적이고. 다음 수정 가능성. 요거 중요해요. 수정 가능성. 저는 중학교 때가 아니죠. 국민학교 다닐 때 가장 작은 단위는 분자라고 배웠어요. 분자. 저는 자연 과목 아시나? 자연이라고 했어요. 자연에서요. 분자라고 배웠어요. 근데 중학교 때 올라갔더니 갑자기 원자 개념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성자, 중성자. 그래갖고 가장 작은 입자 단위는 양성자, 중성자의 뭐다? 원자다.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이분이 노벨 물리학상 받았어요. 바로 힉스 교수님이 아니다. 원자보다 더 작은 게 있다고. 그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해냈어요. 그래서 노벨 물리학상 받았어요. 힉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따서 원자보다 작은 걸 뭐라고 그래요? 힉스라고 그래요. 힉스. 요즘은 원자 아니고 힉스예요. 자, 이게 바로 수정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건 아까 확률적 결정론이라는 거죠. 절대적인 게 아니라 바뀐단 말이에요. 진화한단 말이지. 아이작 뉴턴의 이론이 절대적인 줄 알았어? 아니, 그 전부터 할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이 절대적인 줄 알았어? 근데 그거를 뒤집은 게 누구예요? 아이작 뉴턴. 그죠? 그 아이작 뉴턴의 이론을 뒤집은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상대성 이론의 누구? 엘버트 아인슈타인. 그 엘버트 아인슈타인 이론을 뒤집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 손가락 3개만 썼던 캠브리지 대학교 교수 스티븐 호킹. 보세요. 진화하고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우리가 과학은 절대적이고 단정적인 게 아니라 확률 결정론적이며 뭐다? 수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의 특징은 22의 기출문제에서는 요게 나왔는데 요게 이번에 23회 때 또 나올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1장에서. 저는 여기라고 봐요. 요거. 그래서 강조 드립니다. 요 9가지 중에서 하나가 나올 확률이 높다. 다음. 과학적 조사의 논리, 연역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별표 있죠? 꼭. 자, 요거는 어려운 게 없는 게 뭐냐면 전체 집합 U가 있으면 전체 집합 U가 있잖아요. 그럼 부분 집합 어파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전체 집합 U에서 부분 집합 어파트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파고 들어가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연역법이라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맨 처음에 뭐가 나왔어요? 전체가 나와야 되겠죠? 모든 사람이 나와. 전체니까. 그러면서 특정이를 찝어요. 뭘로?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모든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고. 그러면서 결론에 도달해요. 뭐라고? 죽는다. 누가?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자, 모든 사람은 죽어. 근데 소크라테스도 모든 사람이 들어가거든. 고로 얘도 죽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형태.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연역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역법. 그래서 보시면 모든 사람은 죽어. 소크라테스는 사람이야.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러니까 연역법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건 뭐냐면 기본적인 스타트가 뭐가 나와야 되는가요? 전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돼요. 연역법은 전체가 나온 상태에서 잠깐만 요 소수 사례 예를 알아보고 싶네. 그럼 그것만 뽑아. 이걸 뭐라 하냐면 우리가 도출이라 하잖아요. 도출. 도출할 때 쓰는 방법이 바로 연역법이라는 것이지요. 이때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3단 논법이라고 합니다. 무슨 논법? 3단 논법이라고 합니다. 3단 논법은 전체인 대전제, 그 다음에 소전제, 그 다음에 결론순으로 나오는 요 3단 논법. 그러니까 3단 논법 나오면 뭐다? 연역법.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사례 다 아시겠지만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7페이지 두 번째 포인트 보시면 일반적인 사실이나 법칙으로부터 밑줄 치세요. 일반적인 사실이나 법칙으로부터 특수한 사실, 스페시픽, 특수한 사실이나 법칙을 추론해내는 전개 방법. 주로 뭘 통해서? 3단 논법을 통해서. 대전제, 소전제 결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 개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역법은 뭐가 나와야 돼요? 가설이 나와야 돼요. 가설. 기본적으로 얘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가설. 연역법은 뭐가 나와야 된다? 가설. 가설. 그 다음에 이제 조작과 관찰 경험. 이 같은 말은 이제 실험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다음에 검증, 결론순으로 이루어진다. 어떻든 간에 연역법은 첫 스타트가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가설. 가설. 귀납법은 가설이 아니에요. 교수님, 귀납법은 뭔데요? 귀납법은요, 주제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관찰이 나와야 돼요. 관찰. 교수님, 관찰은 아까 경향분석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혹시 관찰은 그거 아닌가요? 질적 조사 연구 아닌가요? 맞아요. 고로 귀납법은 질적 조사고요. 질적 조사. 그 다음에 연역법은 양쪽 조사 형태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흐름을 보시면 주제 선정, 관찰, 유형 발견, 패턴이죠. 임시 결론에 들어가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베이컨이라고 아세요? 베이컨. 베이컨은 삼겹살 구운 건 맞아요. 그런데 프랜시스 베이컨이라고 있죠. 프랜시스 베이컨. 경험주의 아버지. 이 프랜시스 베이컨이 고기를 정말 좋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15세기 말, 16세기 초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상하는 거야, 고기가. 그래서 상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고민을 한 끝에 잠깐만, 자기가 살고 있는 영국 그쪽에는 눈이 많이 내렸거든요. 그러면 눈 속에다가 고기를 한번 넣어볼까? 고기를 통째로 생고기를. 그래서 상하는지 상하지 않는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냉동식품인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다 알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거의 못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지금부터 400년 전에 말이에요. 근데 프랜시스 베이컨이 잠깐만 이 생고기를 얼음에다 한번 넣어보자. 그래갖고 얼음 눈 속에다 넣은 거예요. 그래갖고 날마다 가서 그걸 기록을 한 거예요. 관찰하면서. 아직까지는 먹을 만하다. 상하지 않았다. 3일째 되는 날 괜찮다. 5일째 되는 날 괜찮다. 담요 하나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프랜시스 베이컨이.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폐렴으로 죽었어요. 프랜시스 베이컨이. 감기로. 왜? 맨날 그거 뒤집어 쓰고 담요를 뒤집고 그 추운데 눈보라 치는 데 가서 확인했으니까.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아하, 내가 관찰해보니까 생고기는 냉동, 얼음 같은데 이런데 눈 속에 퍼박아 놓으면 괜찮아. 그럼 계속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요거예요. 프랜시스 베이컨의.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경험주의. 이때 이 사람이 썼던 방법은 뭐예요? 고기를 상하지 않게 식중독에 안 걸리면서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얼음 속에 넣어보자. 그러면서 유형을 발견한 거죠. 고로 차가운 곳에 넣으면 덜 상하구나. 패턴. 그러면서 결론에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교재로 따지면 인간은 죽어. 소크라테스 죽음을 관찰해. 다른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관찰해.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죽어. 프랜시스 베이컨이 그렇게 하니까 나머지 자기 제자들이요. 그러면 고기 말고 밀가루 빵도 넣어볼까? 뭣도 넣어볼까? 뭣도 넣어볼까? 뭣도. 어때요? 점점점 음식의 양이, 범위가 넓어지죠. 맨 처음에는 소수 사례인 고기, 소고기만 했는데 돼지고기도 넣어보고 닭고기도 넣어보고 밀가루 넣어보고 점점점 넓혀지는 거야. 냉동해봤더니. 이렇게 귀납법은 소수 소크라테스가 적용돼가지고 전체로 나가는, 유추하는 기법이에요. 정리할게요. 연역법은 전체에서 소수를 도출할 때 쓰는 방법이라면 가설을 통해서, 귀납법은 관찰과 일정한 패턴 유형을 통해서 소수 사례를 가지고 전체를 유추할 때 쓰는 방법을 뭐라 한다 우리가? 귀납법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 귀납법하고 연역법, 연역법하고 귀납법은 그러면 상반된 개념이에요? 노노노노노 아니에요. 상호 뱀꼬리 물리듯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호 보완적이에요. 꼭 외우셔야 돼요. 우리 교재에도 있지만 뭐다? 상호 보완적이.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대척점이 있는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다. 상호 보완적.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표로 잘 정리를 해놨죠. 그래서 우리 교재 29페이지 표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어떤 이론을 통해서 가설이 나오고 그 가설을 통해서 관찰하고 경험적으로 일반화시킨다.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된다? 다시 그 이론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한번 실험해볼까? 실험해보고 어떤 결론에 도달하고 그러면 다시 잠깐만 이걸 가지고 내가 관찰해볼게 그래서 관찰하고 다시 돌아가는 형태.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뱀 머리 꼬리 잡듯이 도는 뭐다? 상호 보완적이다. 다시 강조합니다. 연역법과 귀납법, 귀납법과 연역법은 상호 대척점에 있는 게 아니라 상반된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과학철학 귀납주의. 귀납주의니까 당연히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귀납법이 나와야 되겠죠. 귀납법이니까 아까 나왔던 뭐가 나올까요? 관찰이 나와야 되겠죠. 뭐가 나올까요? 경험주의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바로 튀어나와야 되죠. 귀납주의. 그러니까 뭐와 연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질적조사. 그래서 우리 교재 보면 바로 나오죠. 프랜시스 베이컨 경험주의. 다음 연역주의, 연역법. 말 그대로 연역법이죠. 연역법은 자료 수집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뭐다? 양적 조사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양적 조사. 대표적인 말이 있어요. 그 유명한 이거 데카르트가 한 말이거든요. 코기토 에르고 줌이란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아니라요. 나는 의심한다예요. 나는 의심한다. 이 코기토가 의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어떤 현상이 있으면 그거를 막연하게 딱 믿는 게 아니에요.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라 왜 저 현상이 나타났을까? 그러면서 분석을 해봐요.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전반적인 어떤 일반적인 현상이 있으면 분석에 들어가요. 또 들어가요. 또 들어가요. 또 들어가요. 저게 과연 진리야? 저게 사실이야? 계속 파고 들어가요. 분자, 원자, 힉스 찾을 때까지 계속 파고 들어가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있어요. 확실한 건 하나 있어. 뭐냐? 그 현상을 의심하는 내 지성, 내 머리, 요거는 확실해. 요거는 확실해.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뭐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나는 의심한다, 고로 존재한다. 요거죠. 그러니까 내가 의심하는 내 머리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역법인 거죠. 고로 데카르트는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 원래 수학자거든요. 미지수 X를 발견한 사람이 데카르트잖아요. 이 사람은요, 계속 어떤 현상을요, 믿지 말고 분석해 들어가고 수학적으로 분석하고 분석해 들어가는 거예요. 연역법에 돼가지고.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런다? 연역주의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논리실증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실증주의는 말 그대로 약간 연역주의하고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수학적으로 해설 가능한, 풀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지 그 외에는 인정을 안 한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경험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명제만 유의미하고 형이상,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거는 인정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되게 좀 뭐라고 할까? 좀 수학적인 사고 방식을 강조하는 게 바로 뭐다? 논리실증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파퍼의 반중주의가 있습니다. 칼 파퍼. 반중주의.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래서 정반합이거든요. 정반합.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론이 있다면 이 이론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불완전해? 그러니까 당연히 디스퓨트, 반박을 하겠죠. 그러면 합이 돼요. 수정이 된다는 거예요. 수정 보완이 된다는 거예요. 수정 보완. 중요한 거는 얘가 또 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 자체도 불완전해요. 확률적 결정론. 그러면 다시 또 뭐가 나오겠어요? 요거 지우고 여기까지 해볼까? 얘가 합이면서 정이니까 다시 뭐가 나와요? 반. 다시 또 합. 얘는 합이면서 또 정이야. 이렇게 계속
무한궤도처럼 간다는 거죠. 결론은 뭐예요? 진화죠. 결국 과학은 진화되는데 어떻게 진화된다? 점진적으로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반증주의 칼 파퍼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데 한번 좀 보시면 우리 교재 과학의 발전은 밑줄 치세요. 기존의 이론과 상충되는 현상을 관찰하는 자 출발한다. 그래서 이러한 기존 이론의 모순에 대한 계속적인 반증 과정, 수정 보완이죠. 수정 보완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중요한 건 계속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그 외에 이제 이론의 반증 가능성과 진리의 접근성 등이 있고 반증주의,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돼요. 근데 맨 밑에 게 중요해요. 논리 실증주의까지의 과학 철학이 하나의 이론만을 대상으로 삼아 그 타당성을 질문하는 데 그친 반면 칼 파퍼의 과학 철학, 즉 반증주의는 보다 더 넓은 안목을 통해서 보게 해줬다. 그러니까 탄력성이 있다는 거죠. 절대적인 게 아니라 아니야 얼마든지 디스퓨트, 논박을 통해서 보완되고 끊임없이 이렇게 될 수 있어. 이렇게 강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쿤이 나옵니다. 쿤은 뭐냐면요. 아니야. 과학은 돌연변이야. 과학의 예를 이제 점진주의를 얘기한다면 요거는 완전히 반대예요. 여기는 완전히 반대야. 뭐야? 급진주의. 여기는 급진주의. 과학의 발전은 급진적으로 발전했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서 솔직히 갈릴레이 같은 사람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지동설이 된 거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익히 알고 있는 사례로는 무슨 케플러라든가 코페르니쿠스가 있는데 실제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동설을 발견한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다 수면 아래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급진적인 사고를 갖고 있던 갈릴레오 갈릴레이 같은 사람이 팍 터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동설이 이슈화가 된 거고 그래서 지동설이 실질적으로 올라오게 됐다는 거죠. 표면 위로. 이런 식으로. 일개 베른시의 그 세무 공무원이었던 누가? 엘버트 아인슈타인이 아이작 뉴턴의 이론, 미분 적분의 대가잖아요. 그 사람의 이론을 뒤집어 버린 거죠. 상대성 이론. 에너지는 MC 제곱이다. 그래갖고 이걸 통해서 발칵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뭔가 특출난 어떤 돌연변이 같은, 그 토마스 쿨은 돌연변이라고 했어요. 돌연변이 같은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기존의 과학을 뒤집어 엎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급진적으로 발전한다는 거다. 이때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토마스 쿤의 과학적 혁명이라고 그래요. 혁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전에 벌써 수면 아래에서 뭔가 모종의 조짐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패러다임이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급진적으로 뭔가 팍 튀어나오는데 그 전에 벌써 수면 아래에서 뭔가 이루어진다는 거야.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등등등 갈릴레오 갈릴레이도 있는데 그 중에서 모종의 모임이 있는 상태에서 누가 튀어나온 거야? 갈릴레오가 팍 튀어나왔고 기존의 천동설을 뒤집어 엎었다는 거죠.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교재 통해서 알아볼까요? 패러다임은 어떤 특정 시기에 특정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신념이야. 특정 시기에 중세시대에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그 다음에 갈릴레오 갈릴레이 등등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이에요. 지동설이 맞을 것 같아. 이렇게 간주관성. 그래서 서로 다른 패러다임을 가진 연구자들은 같은 문제를 바라보더라도 해당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인식할 수 있고 따라서 해당 문제에 대한 밑줄 치세요.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다른 결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패러다임인 거는 어떤 현상을 보더라도 자기들끼리 치열하게 논쟁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같은 결론을 도달할 수 있지만 실제는요 연구 방법도 다르고 동기부여도 다르기 때문에 서로 치열하게 싸운다는 거예요. Understand? 그래서 서로 경쟁하는 패러다임 사이에서는 한 패러다임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는 문제가 다른 쪽에서는 문제로 취급되지 않기도 한다는 거예요.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소득 주십시다. 이게 되게 중요한 패러다임인데 한쪽에서는 노노노노 국민 세금 그렇게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국민들이 진짜 어렵고 이거 아니야. 이거는 진짜 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어떻게 되는가? 누군가 하나가 이기겠죠.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는 쪽이 이기거나 아니야.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쓰면 안 돼. 그러면 걔가 뭐가 되는가? 주류 사상이 되는 거고 요게 전반적인 지배 사상이 되는 거예요. 어떤 개념이냐? 요 패러다임의 개념.
그래서 쿠르의 패러다임은 우열을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선별주의,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보편주의, 기본소득 주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세금을 낭비하면 안 되는데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야 이거. 그러니까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워요. 패러다임은. 그리고 서로 어떤 게 좋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둘이 싸워요. 계속 싸워요. 논쟁을 해요. 결국은 하나가 나와요. 그러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론이 되는 거예요.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교수님, 패러다임은 이론의 전 단계로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어떤 사상 이론의 전 단계가 바로 패러다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튀어나온다? 점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급진적으로 팍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패러다임의 이동 전환을 보시면 전 과학은 기존 과학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 교재를 통해서 잠깐 보시면, 자, 오늘 진짜 중요한 내용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 앞부분 여기 보시면, 자, 전 과학은 기존 과학이고 정상 과학이 돼요. 정상 과학. 그러면서 위기 혁명이 일어나요. 여기 혁명이라는 용어 썼죠? 그리고 새로운 정상 과학이 돼요. 그러다가 또다시 또 새로운 위기가 생겨요. 그러면서 패러다임 형태에서 계속 싸워요. 그러다가 또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언더스탠? 교수님, 그러면 이거는 칼 파퍼의 반중주의랑 여기 같은 그러한 어떤 포메이션을 취하고 있네요. 취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칼 파퍼의 점중주의는 정반합 하면서 계속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우상향이고, 이거는 이러다가 팍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요 흐름, 정과학, 정상과학, 위기혁명, 새로운 정상과학 또는 신과학, 신정상과학, 그 다음에 새로운 위기, 요 포메이션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 우리 교재 32페이지 보시면 연구 방법론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목적은 큰 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고, 기술, 설명, 예측으로 이루어진다. 다시 한번 보고, 기술, 설명, 예측. 여기서 중요한 건 기술이에요. 영어를 한번 보실까요? description이에요. 기술이라는 거는 한자로 이렇게 써요. 테크닉이 아니라 써내려가다 이런 뜻입니다. description은. 그래서 같은 말로 묘사란 뜻입니다. 묘사. 스케치하는 거. 그래서 보시면 인간 행동이나 사회 현상을 육하 원칙에 의해서 묘사하는 것을 말해요. 밑줄 치세요. 묘사예요. 묘사, 스케치. 저 같으면 시험문제 요거네요. 묘사하는 것을 말하며 그것들에 대해서 정의하기도 한다. 중요한 건 원인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은 말 그대로 현재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현재 상태. 아주 쉬운 예를 드릴게요. 제 앞에는 지금 우리 총감독이신 실장님이 모니터링을 하고 계십니다. 제 앞에는 프롬포터가 있습니다. 카메라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조명등이 있습니다. 뒤에는 전자칠판이 있습니다. 앞에는 교탁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죠? 제가 지금 묘사한 거예요. 이게 바로 기술이에요. 왜가 빠졌어요? 왜 그러면 앞에 저기 우리 총감독 하시는 실장님이 앉아 계세요? 왜 프롬포터가 앞에 있어요? 왜 전자칠판이 뒤에 있어요? 왜가 빠졌잖아요. 왜? 그 영화 독전에 보면 그거 나오잖아. 유준열이가 우리 저기 차승원이한테 왜가 빠졌잖아. 당신은 왜? 그 유명한 대사. 당신은 왜가 빠졌잖아. 이때 왜를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설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에러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촬영 감독이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여기만 보면 빛반사가 돼서 글자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에 프롬프터가 있는 겁니다. 조명등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제 얼굴과 글자를 확연하게 인식해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 왜가 빠졌구나. 왜가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설명이 되는 거예요. 왜가 빠지고 현재만 묘사하는 거. 요건 뭐다? 기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나가서 이제 또 기술적 조사가 나옵니다. 자,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 그래서 사회 현상을 자연 현상처럼 연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 교재 나와 있지만 동일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동일한 법칙성을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극단적인 두 가지 견해가 있지만 어떻든 간에 현재는 사회 현상을 자연 현상처럼 연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봐주고. 뭐 학자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딜시가 있고 딜킹이 있어요. 그래서 딜시는 아니야.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연과학처럼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 사회 현상.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쪽이고, 뒤늦갱은 아니야. 수학 공식처럼 질서정연하게 사회현상, 인간의 어떤 군상이라고 그러죠. 군상들의 어떤 모습을 수학 공식처럼 할 수 있어. 요거는 뒤늦갱이고. 그래서 뒤늦갱의 스승이 꽁뜨거든요. 꽁뜨가 사회학의 창시자라고 해요. 이해되십니까? 딜씨는 약간 인문학 쪽이고요. 그 다음에 뒤늦갱, 꽁뜨는 자연과학에 가까운 사회과학이다. 사회학의 창시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이 이제 맨날 싸우니까 막스 베버가 야야 긁지 말고 싸우지 말고 두 개를 합쳐. 이게 바로 막스 베버의 뭐예요? 비판적 사회과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베버는 자연과학적 연구 방법이 모든 사회의 현상을 연구하는데 부적합하다고 보면서 직접적 이해를 주장했다. 하지만은 뭐도 강조했다? 사회과학 쪽도 강조하고 자연과학도 강조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믹스한 쪽이 뭐다? 막스 베버의 중간적인 접근 방법을 취한 뭐다? 비판적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사회과학의 3대 주류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 보시면 첫 번째 뭐가 있다? 실증주의. 실증주의는 어거스틴 꽁뜨하고 저 뒤늦갱 쪽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사회 현상을 수학 공식처럼, 자연과학처럼, 자연현상처럼 기술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 쪽이 바로 실증주의예요. 실증주의. 이해되시죠? 그래서 밑줄 치시면 두 번째 포인트 한번 보실까요? 사회 현상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야. 분명히 어떤 질서와 일정한 질서와 규칙에 의해서 일어나. 따라서 사회 내의 법칙, 규칙 등을 찾아낼 수가 있어. 수학 공식처럼 만들어낼 수 있어. 표준화시킬 수 있어.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실증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단에 보시면 연구의 가치 중립성을 중시하고 객관성, 정확성, 일반화를 강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맨 밑에 표준화된 과학적 절차가 그러니까 표준화, 객관성, 객관화, 정확성, 일반화, 가치 중립성, 수학 공식화 이런 말 나오면 어느 쪽이에요? 실증주의. 인물로 따지면 어거스틴 꽁뜨와 뒤늦갱 또는 뒤르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후기 실증주의가 있는데 요거는 그냥 한 번만 좀 읽어봐 주시고, 다음 해석주의는 뭐냐면 아니야. 수학 공식화 시키지 말고 인간의 어떤 주관성을 반영시키자. 그러니까 약간 상대적인 의미인 거죠. 해석주의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주 쉽게 보세요. 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성당에서 모든 신부님들이 마태복음 3장 16절이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똑같이 설명을 해요. 똑같이. 그럼 요건 뭐가 되는 거예요? 실증주의예요. 요건 실증주의예요. 교회에서 또는 법당에서 모든 목사님이나 모든 주지스님들이 법구경이 됐든 성경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거를 똑같이 설명을 해요. 성도들에게, 신도들에게, 불자들에게. 그럼 요건 뭐가 되는 거예요? 실증주의예요. 반면에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장절이 있으면 법구경이 됐든 성경이 됐든 그거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도 들어가면서 크게 벗어나면서 이런 걸 해석하면서 설명을 해요. 그럼 요건 뭐가 되는 거예요? 해석주의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교재 볼까요? 외형적으로 유형화, 표준화된 어떤 행동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찾자. 요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인간의 주관적 의식을 중요시한다. 요 내용. 그래서 사회적 행위를 자꾸 그 형식적인 어떤 드러난 표면으로 드러난 공식화된 거 그거에 맞지 그것보다도 주관적 의미, 그 개개인의 어떤 주관적 의미에 좀 초점을 두자. 요게 바로 해석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질적 연구 방법을 답 나왔네? 해석주의는 질적 조사, 질적 연구 방법. 실증주의는 그렇죠. 객관성이니까 양적 조사 방법을 취한다는 거예요. 시험제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맨 마지막 밑줄 치시겠습니다. 맨 마지막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사용되는 객관적인 측정 도구에만 의존해서는 사람들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 표준화된 걸로 어떻게 이해를 시키냐. 이해가 되고. 해석주의는 최선의 방법은 유연하면서 좀 탄력적으로 유연하고 주관적인 접근 방법을 택해서 연구 대상의 관점에서 바라보자. 이걸 뭐라 한다 우리가? 해석주의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막스 베버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는 너무 그냥 표준화되고 하나는 너무 주관성 막 해석의 의미를 두니까 야, 둘 다 섞어. 이게 나온 거예요. 막스 베버책.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비판적 사회과학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비판적 사회과학은 실증주의 해석주의를 섞은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직접적 이해. 그래서 보시면 실천적 입장에서 이론을 바라볼 것을 강조하고 그러면서 제시된 대안의 현실적 적합성이 어느 정도인가 이론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연구자는 임파워먼트와 옹호를 목표로 연구 결과를 또 해석한다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아주 그냥 깔끔하게 3대 주류 패러다임의 특성을 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표에 나와 있죠. 특히 인간의 본성과 사회적 현실에 대해서 요거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사회과학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의 한계는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되고, 사회과학 윤리, 요거 제일 중요해요, 요거. 그래서 사회과학에서 윤리 보면 이번에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연구 주제와 내용, 연구 대상의 선택, 연구 대상자에 미치는 피해가 있는데 요 네 번째가 자주 출제돼요. 예전에 자주 출제되었고. 그래서 사전 고지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전 고지된, 어떻게 된다? 자발적 참여. 사전 고지된 자발. 우리는 사후 이런 말 들어가면 안 돼요. 사회복지조사에서 사후 소급설 했잖아요. 사후 이런 말 no. 우리는 주로 사전 고지된 동의.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자발적 참여. 사회과학에서 윤리 실험하기 전에. 이때 중요한 거는 고지를 할 때는 좋은 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작용, 불이익도 같이 얘기해야 돼요. 함께. 시험 문제 몇 번이나 나와요. 불이익은 얘기하지 않고 효과성, 약사면은 종이에 적혀 있잖아요. 부작용은 조그마하니까 글씨 뒤에 나와 있고 크게 그냥 효과, 효능, 뭐 해열, 진통, 소염 뭐 이런 것만 나와 있고 실제 이 약을 먹으면 어떤 부작용이 있다. 그거는 뒤에 조그마하게 1포인트, 2포인트로 돋보기 갖고 봐야 되잖아요. 반드시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을 함께 사전 고지된 동의.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자발적 참여. 요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우리 교재 3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밑줄 치시겠습니까? 맨 밑에 사회조사에서는 반드시 조사 대상자에게 사전에 조사에 대해서 알리고 조사 대상자로부터 조사 참여 동의를 얻어내는 것을 기본적 원칙으로 하는데 이게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이제 또 문제가 생겨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만 하면은 뭐가 나오냐? 뒤에 가서 말씀드릴 건데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 중에서 선택적 편의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수치가 되게 높게 나와요. 긍정적인 수치만 나와요. 긍정적인 수치만. 그래서 이런 또 문제점이 있어요. 그건 이제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 선택적 편의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도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어떻든 간에 윤리적인 목적에서는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익명성 및 비밀 보장. 익명성 및 비밀. 당연하죠.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 다음에 연구 대상자를 속이는 행위가 있어요. 연구 대상 속이는 거. 그래서 연구 대상자를 왜 속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조사하는데 저 대학 교수인데요. 여러분 저 이제부터 관찰법에 따라서 실험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본 모습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연구의 어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속일 수밖에 없는 이런. 그럼 이것도 분명히 기만하는 거잖아요. 연구자를. 그죠?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연구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거, 연구 결과의 분석 보고 등이 나와 있다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 조사 나와 있습니다. 요걸 그냥 핵심 위주로만 보시면 돼요. 이건 큰 거 위주로만. 그래서 응용과학으로서의 사회복지학 특성 잘 나오죠. 응용과학. 그러니까 우리 학문은요. 응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응용만 하는 게 아니라 연구 목적으로 하는 기초 또는 순수 목적으로 쓰여요. 그러나 응용으로도 쓰인다는 거. 그 내용이 우리 교재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실천과학으로서의 사회복지학. 이거는 응용과학하고 연관시켜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회과학으로서의 사회복지학이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조사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있다. 한 번만 보시면 되는데 진짜 중요한 건 요거예요. 특성이에요. 특성. 이건 별표 3개 치고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하나씩 볼게요. 응용조사적 특성.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회복지조사는 이 조사로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도서관에 보고서가 처박히는 게 아니라 실제 지역사회 또는 국가사회 또는 가족사회 또는 클라이언트에게 적용할 수 있다. 응용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사회 개량적, 개량이란 말 요즘은 잘 안 쓰는데 개선이죠. 개선. 보다 나아지게, 보다 발전적이게 변화시킨다. 이걸 우리는 개량이라고 합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주로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계획적인 특성이 있고, 무계획적인 게 아니라 우리는 계획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적 특성이 있다. 요거 중요해요. 그래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나 정책 대안의 개입적 효과를 평가하는 조사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평가조사라고 한다. 그러니까 평가를 통해서 과연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평가를 통해. 평가는 마지막에 이러죠. 제대로 요게 이루어졌는가, 어떤 정책이라든가 행정에 대해서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조사라는 거예요. 조사. 그래서 지역사회 욕구조사, 뭐 맨날 우리가 시험지에 나오는 게 오잖아요. 지역사회 욕구조사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시험적 특성이 있습니다. 시험적 특성은 조사를 통해서 프로그램의 상호작용과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그 다음에 과학적 특성이 있고, 사회복지 조사의 유용성이 있습니다. 대단히 유용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면에서 유용하겠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의 어떤 과학적 기초 형성이 된다. 기초 형성. 근간이 된다는 거죠. 근간. 그 다음에 과학적 실천의 어떤 실현이 있고, 세 번째, 사회복지 이론과 기술 체계로 특히 이론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론을 구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의 책임성을 제고한다. 책임성은 일란성 쌍둥이가 있죠. 정책론 때 가서 할 겁니다. 책임성은 하나가 효과성이고 목적 달성, 또 하나가 인풋 대비 아웃풋을 보는 뭐가 있다? 효율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효과성과 효율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사회복지 조사의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뭐 어떻게 보면 뭐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첫 번째, 경험적으로 인식하는데 제한이 있어요. 경험적으로. 그래서 이거 중요한데, 인간의 어떤 경험적 인식 범위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조사자에 따라서 동일한 사건의 현상을 다르게 인식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어떻든 간에 경험적 인식의 제한성.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다. 왜? 클라이언트들이 지금 되게 어렵잖아요. 우리는 대상자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약자, 사회적 약자,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잖아요. 그럼 세워라 내워라 하면요, 이분들 답이 안 나와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실천론 기술론에서 배웠잖아요.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정신분석 이론, 정신역동 모델과 심리사회 이론 빼놓고는 전부 다 뭐예요? 다 시간 제한성이에요. 모든 모델은 다 시간 제한성이에요. 그 다음에 지리적 제한성. 그리고 지리적 제한성이 있으니까 결론은 뭘 할 수밖에 없어요? 제주도에 있는 분 올라오고 그러면 되게 힘들잖아. 그냥 결국은 우편조사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표본 추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용적인 제한성. 요즘은 책임성, 특히 효율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개인의 가치와 선호, 정치, 문화적, 사회적 요인에 따른 현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좀 길었죠, 1장. 근데 1장 중요해요. 진짜 1장 중요합니다. 7장, 9장, 1장, 13장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첫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길게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